등불을 든 소녀와 가장 조용한 혁명. 서울 한복판,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 녹슨 양철 지붕 아래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신당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는 사람만 아는 한 무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방무당이라 부릅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본명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때 풍력의 가장 깊숙한 곳, 그 권력의 심장부를 꿰뚫어 보았던 인물이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는 어떤 손님도 받지 않으며 10년간 세상을 등진 채 침묵으로 과거를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올해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는 소식이 극소수의 관계자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하늘이 정한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토해낸 말은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 충격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 이방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은 내 것이나 나오는 말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백두의 정기를 품은 산신이요, 벌이 잘린 땅의 슬픔을 안고 떠도는 조상이다.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될 예언이 한 개인의 예측이나 분석이 아님을 선포하는 장엄한 서곡이었다. 인간의 지혜를 넘어 이 땅의 영적인 기운과 민족의 한이 응축된 하늘의 목소리임을 명백히 하는 선언. 마침내 신이 내린 눈으로 미래를 보기 시작한 이방무당은 다가올 시대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이제 곧 때가 온다. 북녘의 가장 차가운 궁궐에서 가장 따뜻한 빛이 타오를 것이다. 예언이 말하는 북녘의 가장 차가운 궁궐이란 의심의 여지 없이 강철의 규율과 핵의 힘으로 유지되는 평양의 권력 심장부를 가리켰다. 인간적인 온기 대신 체제 유지를 위한 냉철한 이성만이 존재하는 곳. 그런데 예언은 바로 그 심장에서 세상 어떤 불꽃보다 가장 따뜻한 빛이 타오를 것이라 말했다. 이는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파괴의 불꽃과는 결이 달랐다. 모든 것을 녹이고 치유하며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보다 근원적인 빛이었다. 예언은 그 빛이 가져올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강철의 심장이 녹아내리고 얼어붙은 강이 풀리는 날이 머지않았다. 강철의 심장은 수십 년간 한반도를 짓눌러온 낡고 경직된 체제와 이념의 상징이었다. 그 심장이 녹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붕괴가 아닌 가치관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암시했다. 또한 얼어붙은 강은 70년 넘게 단절된 남과 북의 관계를 의미했다. 그 강이 풀린다는 것은 마침내 소통과 화합의 물꼬가 킬 결정적인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였다. 그리고 마침내 예언은 가장 충격적인 한 문장으로 귀결되었다. 13살 소녀의 작은 손에 이 민족의 운명이 들려있다. 이 모든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일 열쇠가 2026년 13살이 되는 한 소녀에게 쥐어져 있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니었다. 예언은 명확하게 한 명의 인물을 지목하고 그 인물이 새로운 시대의 관문을 여는 주체가 될 것이라 선언하고 있었다. 강철로 무장한 거대한 체제의 운명이 고작 한 소녀의 작은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 비밀은 소녀가 손에 쥐게 될 등불에 숨겨져 있었다. 그 운명적인 등불은 소녀가 13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겨울밤,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꿈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닌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민족의 미래를 뒤바꾼 영적 각성의 순간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소녀의 하루는 강철과 화약 냄새로 채워져 있었다. 가정교사는 포탄의 유효 사거리를 가르쳤고 장군들은 새로 개발한 미사일의 위력을 자랑했다. 소녀는 이 모든 것을 영민하게 흡수했지만 깊은 밤이 되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손에 쥘 운명이었지만 소녀의 영혼은 다른 길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무렵 소녀는 꿈속에서 홀로 눈 덮인 백두산을 올랐다. 칼날 같은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고 한다. 그 여정이 육신의 고행이 아닌 정해진 운명을 향한 영적인 순례였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마침내 다다른 천지는 세상의 모든 푸른 빛을 담은 듯 깊고 고요했다. 그때 고요한 수면 위로 백발의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소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존재를 만난 것처럼 평온했다. 산신령은 소녀에게 다가와 옥새나 칼이 아닌 천지의 푸른 물을 담아 영롱하게 타오르는 작은 등불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아이야, 이것은 지배의 불이 아니라 치유의 빛이다. 왕의 길이 아닌 길 잃은 자를 위한 길잡이의 등불이니 이 빛으로 70년간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민족의 앞길을 비추거라. 실로 놀라운 계시였다. 산신이 소녀에게 내린 것은 군림하는 왕의 길이 아니었다. 억압과 통제가 아닌 치유와 화합의 길을 여는 안내자의 사명. 70년간 증오와 대결로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야말로 소녀에게 주어진 진정한 과업이었던 것이다. 예언이 말한 가장 따뜻한 빛의 정체가 바로 이 치유의 등불이었음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소녀는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은 전한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과 사명을 깨달은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뜨거운 각성의 눈물. 그 눈물과 함께 소녀는 더 이상 과거의 소녀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시녀들은 소녀의 눈빛에서 이전과 다른 깊이를 발견했다. 권력의 냉정함 대신 모든 것을 품을 듯한 온화한 빛이 그 안에 고요히 담겨 있었다. 누구도 감히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바로 그 영적인 각성의 순간부터 강철의 시대는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소녀의 마음속에 켜진 작은 등불 하나가 거대한 체제의 심장을 흔드는 가장 조용한 혁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소녀의 내면에서 시작된 온화한 빛은 더 이상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행동이 되어 밖으로 표출되었고 평양의 심장부에서 날고 견고한 강철의 질서와 새롭게 태어나는 모래의 가치가 마침내 충돌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입수한 비망록에는 그 첫 번째 충돌의 순간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군사대학 총장이 최신 전술을 브리핑하던 자리. 모두가 숫자를 이야기하고 지도를 가리킬 때 소녀는 조용히 손을 들고 회의실의 모든 권력자들을 향해 물었다. 장군님, 압록강 인근에 핀다는 흰 진달래에 대한 시를 하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을 넘어 힘으로 가득 찬 공간에 던져진 생명의 반격이었다. 전략과 전술만이 존재하던 그 공간에 소녀는 시와 자연이라는 가장 이질적이고 근원적인 가치를 던져 넣은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회의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고 모장군들의 이마에는 깊은 불쾌감의 주름이 패였다.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헛기침을 해야만 했다. 며칠 후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는 자리에서도 그 균열은 계속되었다. 모두가 쌍안경으로 로켓의 궤적을 쫓을 때 소녀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곁에 선 아버지에게 역사에 기록될 한마디를 나지막이 던졌다. 아버지, 저 산 너머 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노래를 부를까요? 이 순수한 질문이야말로 수천 발의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다. 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는 근원적인 물음이었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아버지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는 체제의 수호자로서의 역할과 딸의 순수한 질문 앞에서 흔들리는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고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등 뒤에 도열한 장군들에게 그 질문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들에게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상적 오염의 증거이자 체제에 대한 불경한 의문이었다. 그들의 세계에서 산 너머에는
오직 타도해야 할 적이 있을 뿐 같은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록은 그날 밤의 일을 명백히 증언한다. 장군들은 비밀리에 모여 공주님의 감상적인 태도가 국가의 대업을 망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등불의 빛을 꺼뜨리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던 것이다. 강철의 심장을 가진 자들에게 모래는 가장 위험한 무기였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은 이렇게 올랐고 이제 그 파동은 궁궐의 담장을 넘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평양의 권력 심장부에서 시작된 강철과 노래의 대립은 더 이상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암투로 머물지 않았다. 소녀의 등불에서 번져 나온 빛의 기운은 궁궐의 담장을 넘어 얼어붙었던 땅 전체를 흔들었다. 하늘과 땅이 기이하고 신비로운 징조를 통해 다가올 시대를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 징조는 비무장지대에서 나타났다. 수십 년간 누구도 본 적 없던 흰 제비 한 쌍이 녹슨 철책 초소 위에 집을 지었다. 초소의 젊은 병사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봄이 오려나 보다 하고 적었다. 희망의 언어였다. 하지만 그의 상관은 상부에 적들의 새로운 심리전 수법이라 보고했다. 공포의 언어였다. 하나의 현상을 두고 낡은 시대와 새로운 시대는 이처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두 번째 징조는 소리였다.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 사이로 바람이 불며 마치 구슬픈 노래와 같은 소리를 만들어냈다. 국경 마을 사람들은 이를 먼저 간 조상님들의 울음소리라며 귀를 기울였다. 단절된 혈육을 향한 그리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보위부는 불순한 주파수를 이용한 음파 공격이라 단정하고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의 귀에는 노래가 들리지 않고 오직 위협만이 들렸던 것이다. 세 번째 징조는 미래의 꿈이었다. 남과 북의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꿈에서 본 똑같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백두산 천지에 함께 서 있는 모습. 부모들은 아이들의 그림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을 품었으나 당 간부들은 미래 세대의 사상적 이완이라며 극도의 위기감을 느꼈다. 새로운 시대의 기운이 가장 순수한 영혼들을 통해 먼저 발현되고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징조가 나타났을 때 더 이상 누구도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맑은 날, 남과 북이 대치하는 판문점 상공 위로 영롱한 오색 무지개가 떠올랐다. 숨길 수 없는 하늘의 뜻이었다. 이 명백한 징조 앞에서 민심은 크게 동요하며 어린 공주님이 새 시대를 여는 징조라 수군대기 시작했고, 바로 이 지점이 강경파들에게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임계점이 되었다. 그 네 가지 징조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잠들어 있던 민중의 희망을 깨우고 낡은 권력의 불안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하늘의 계획이었다. 민심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강경파들은 마침내 결단했다. 등불의 빛을 영원히 꺼뜨리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시행하기로. 이제 무대는 평양의 광장으로 옮겨지고 가장 조용한 혁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심의 동요를 확인한 강경파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운명의 날, 건국 기념일이 밝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평양의 광장. 그곳은 낡은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심판하기 위해 마련한 마지막 무대였다. 강철의 질서를 상징하는 탱크와 장군들이 도열했고,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소녀의 등불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꺼뜨리는 것이었다. 연단으로 소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모두가 핵과 강성에 대한 단호한 연설을 기대했다. 그러나 소녀의 손에 들린 것은 두꺼운 원고가 아니었다. 백두산 천지에서만 핀다는 이름 없는 흰 들꽃 한 송이. 그것은 수만 대의 탱크보다 더 강력한 무력에 대한 생명의 선언이었다. 총과 칼이 아닌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생명의 힘으로 시대를 열겠다는 소녀의 의지 표명.
바로 그 순간 단상 뒤에 도열에 있던 한 노장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경호부대를 향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손짓을 보냈다. 소녀를 연단에서 끌어내리고 등불의 빛을 완전히 꺼뜨리려는 최후의 신호였다. 강철의 칼날이 연약한 꽃을 향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역사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한다. 광장 한 구석의 한 늙은 어머니가 소녀가 즐겨 부른다는 옛 노래를 나지막이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작은 노랫소리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수백 수천이 되어 마침내 수만 군중의 거대한 합창이 되어 광장을 뒤덮었다. 총구의 위협도 장군들의 분노도 그 거대한 노래의 파도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노래는 총으로 쏠 수도 탱크로 막을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민심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연단 위의 아버지는 흔들리는 눈으로 세 가지를 보았다. 딸의 손에 들린 들꽃과 하늘이 내린 징조와 그리고 마침내 목소리를 예기 시작한 백성의 노래를. 그는 더 이상 낡은 시대의 편에 설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결단했다. 그는 성큼 앞으로 나아가 딸을 위협하려던 장군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아 광장에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다. 강철이 노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역사상 가장 조용한 혁명은 완성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위대한 성취를 바탕으로 예언이 약속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뿐이었다. 가장 치열했던 시연의 시간이 지나고 예언이 약속했던 2026년 병오년 빙원년의 봄이 마침내 도래했다. 가장 추웠던 겨울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따스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하늘의 선언이었다. 2026년 봄,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전 세계를 향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문화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 이는 강철이 노래 앞에 무릎 꿇은 위대한 성취의 결과물이자 한 소녀의 영적 각성이 마침내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 선언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었다. 예언의 성취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는 하늘 위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을 잇는 민간 항공기가 날았다. 군인들은 총 대신 삽을 들고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파낸 것은 지뢰였고 그 자리에 심은 것은 평화의 공원을 만들기 위한 어린 나무들이었다. 남쪽에서 온 할아버지가 북쪽에 남겨진 동생의 손을 잡고 오열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방송되었다. 70년의 한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총 쏘는 법을 배우지 않았고 대신 남과 북의 아이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 시간 서울의 작은 신당 이방무당은 낡은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그 모든 풍경을 담담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더 이상 몸을 빌려 말하던 산신과 조상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70년 넘게 이 땅을 떠돌던 그들의 깊은 한흔이 마침내 풀렸기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봄볕을 맞으며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고 기록은 전한다. 이제 등불이 온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예언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시간이다. 예언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을 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한 소녀의 손에서 시작된 치유의 등불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들려있다. 새로운 시대의 문은 열렸습니다. 이제 그 문을 넘어 어둠을 밝히는 것은 우리 각자의 손에 들린 등불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이 한 소녀의 등불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저마다의 등불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삶을 붙들어주는 꺼지지 않는 빛은 무엇입니까? 이 강철의 시대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 속에서도
당신이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싶은 단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